자, 추가 질문할 의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소영기 의원님, 네, 3분 추가 질의하시죠. 대법원 행정처장님, 예. 제가 지난번에 질문했습니다. 1년 전에 윤석열과 조희대 간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바로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제보를 제가 받았어요. 엄청난 제보를 받으면서 그때 그 얘기가 이번 판결을 보니까 이거구나 라고 하면서 저에게 제보를 해준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이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그렇죠? 그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답변해야 합니다. 1년 전에 윤석열과 만나서 이재명 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우리가 빠르게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분이 이야기를 했고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이번에 저에게 전달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에 똑같은 사례로 결과가 나온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금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사 들어가야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은 이렇게 빨리 판결을 낸다면 모든 기록을 다 봐야지. 그렇지 않음에도 이렇게 빠른 판결을 낸다는 건 2심 판결을 그대로 가나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대법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흘리고 다녔다는 겁니다.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이든 누구든 사람들에게 마치 그러고 흘리고 다녔다는 겁니다. 누가 흘리고 다녔는지 내가 지금 이름을 얘기하지 않지만 어떤 대법관이든 누구든 간에 자기 양심에 손을 얹고 기억하세요. 이거 다 수사 들어가서 처리합니다. 그렇게 흘리고 다니면서 그래서 마치 무죄 나올 것처럼 해놓고 이렇게 파기환송시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습니다. 이 기록이 2심 법원에 이렇게 빨리 내려올 수가 있습니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규정상으로는 3일 안에 이제 기록을 번호대로 돼 있고 그리고 그날이 이제 긴 연휴의 직전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다음 날 보냈을 거로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내려온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아까 이성윤 의원님 질의처럼. 그러면 그렇게 빨리 보내라고 한 자가 있을 겁니다. 누가 그렇게 빨리 내려보내라고 했는지 그리고 암묵적으로 여기에 빠르게 기일도 잡으라고 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평상시처럼 한다면 선거가 있는데 기일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일 변경을 요구했지만 평상시처럼 한다면 기일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재명을 그렇게 하면 지지율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겠지요. 그것은 대선에 개입한 건데요. 경북의 민주당원 가입이 10배가 늘었습니다. 제주도의 민주당원 가입이 11배가 늘었습니다. 우리는 더 강해지고 그리고 이재명의 지지율은 더 높아지고 이재명은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재명을 난도질하려고 대법원장이 끼어들었고 사법 쿠데타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것을 내부에서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법의 지배를 받는 거지 법관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 확실하게 기억해 주십시오. 법관이 최고 지고지선이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법무부 장관께서 좀 늦게 참석하셨는데요.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법무부 장관은 한마디도 지금 못 하시고 그만두실 것 같은데, 예, 박은정 의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예, 3분간 하세요. 예. 그 헌법 84조 대통령이 내란 외환 형사소추되지 않는다는 규정의 법 해석학적인 법률안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그 법무부에서 이제 반대 의견을 내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반대 의견을 내시는 건 좋은데 이게 학설이 나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예, 그 의견서에 보면 학설이 나뉘고 있다 이렇게 기재가 내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학설이 나뉘고 있고 다수설은 정지된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는 뭐 쉽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수설은 그렇다고요. 그게 다수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다수설은 그렇습니다. 지금 알려드립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거 뭐 반대를 하실 수는 있는데
반대를 하는 논거가 매우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대통령이라는 것은 국민이 선출하는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선출직 공무원으로서는 국민의 민주주의가 가장 이제 그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공직자이고요. 그럼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형사 재판을 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국회에서 헌법 84조를 해석하는 의미에서 법 해석학적인 법률안을 형사소송 개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근데 법무부에서 반대를 하실 수는 있는데 이것을 대통령직을 범죄 도피처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의견서를 작성한 곳이 법무부 검찰국의 어느 부서입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누가 작성했는지는 아니요, 어느 부서냐고요? 법무부 검찰국에. 이게 뭐 검찰국 공공형사과 아니면 공공형사과요? 아니 그 둘 중에 어느 하나 공공형사과하고 또 어디라고요? 형사기획과 형사기획과요? 형사기획과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공공형사과일 수도 있고요. 범죄 도피처라는 표현이 공공형사과 혹은 형사기획과에서 올라왔습니까? 아니면은 차관 혹은 검찰국장, 법무부 장관이 이 표현을 넣었습니까? 범죄의 도피처라는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누가 냈는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네, 중요합니다. 국민의 대리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글쎄 답변하시죠. 저도 이 의견 장관님이 이 범죄 도피처라는 표현을 넣으셨습니까?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표현이거든요. 꼭 저 뒤에 앉아있는 법무부 차관이 넣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럼 장관이 넣으셨습니까? 제가요? 제가 이 표현을 쓰지는 않았고요. 이 대통령의 어느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부분은 의견입니다. 의견. 법무부에서 했습니다. 누가 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수고하셨고요. 박범계 간사님. 예, 박성재 장관님. 예. 예, 오늘은 뭐 지난번처럼 웃음이 나오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결제는 장관께서 하신 거잖아요. 결제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제가 보고 받고 답 그렇게 한동훈 전 장관 닮아가는 것 같아요. 예? 지금 한동훈 전 장관 닮아가는 것 같아요. 결제 사안인지 보고 사안인지 모르겠으나 그러면 이렇게 이 법안에 대해서 법무부의 의견이라고 오늘 제출된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그럼 장관의 의사와 다릅니까? 저는 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확실합니다. 예. 비슷해지네 점점점. 예. 점점 비슷해져요 한동훈 전 장관. 저는 뭐 한 장관이 자, 어떻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장관님 이 의견에 반대하는 건 알겠는데 그 구체적인 근거로 범죄의 도피처라고 하는 이 의견에 장관님 결재가 없다 하더라도 보고 받았습니까 일단? 이런 용어를 쓴 문서를 제가 읽어보고 뭐 했는데 이 관점에 읽어보셨죠? 그러면 그게 장관님이 법무부 장관이고 장관님의 의견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해석하시면 그렇다고 뭐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 표현이 어디 있어요? 법무부 장관 아니, 이름으로 법무부 이름으로 그럼 돌아온 무게 있게 책임감 있게 이거 다 법무부 누가 장관의 기한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법무부의 이름으로 더군다나 예. 법안 하니까 대한민국 법률 아니에요. 법무부 그 의견으로 법률안에 제출된 거 대해서 맞습니다. 적어도 법무부의 의견이니까 네, 법무부 이 안에 의견. 표현되어 있는 것은 누가 기한을 했든 간에 내 권한이고 책임입니다 라고 하는 게 맞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법무부 의견입니다. 맞아요? 예, 법무부 의견입니다. 법무부 의견이죠. 예, 근데 기한은 누가 했어요? 그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형사기획과장하고 친합니까? 내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형사기획과장하고 좀 불편한 관계라고 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맞아요? 형사기획과장하고 제가 왜 불편하지 않다.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는 형기과장이 기한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습니까? 제가 그걸 지금 공공형사과에서 했는지 형사기획과에서 했는지 지금 요 안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면 형사 장관님, 법정과에서 했는지. 우리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최종심 법원에 의해서 기소된 사건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인듀비오 프로레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것을 부정합니까? 아닙니다. 근데 왜 범죄의 도피처라고 인정을 하시죠? 지금 처벌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공판 절차를 잠시 중단한다는 의미인데 왜 그걸 제가 지난번에 범죄의 도피처로 표현해야 됩니까?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말씀드린 건데 대통령의 더더군다나 저 수사 뒤에 있는 소추권 법무부 대해서 차관은 이거는 특정 후보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 네. 특정 후보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재판받는 현직 대통령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공소기각을 했지 않습니까? 나라 국정의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위해서. 그런데 검찰이 혐의를 줘가지고 수사를 한다든지 혐의를 줘가지고 기소하면 그것은 범죄와 범인이 확정되는 겁니까? 장관의 머릿속에는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헌법 지식과 형법과 형사소송법, 형사법 체계에 대한 지식이 그런 겁니까? 장관으로 대표되는 검찰에 대한 지휘 감독권자로서 정말로 우리나라 검찰 정말로 수사해서 기소하면 그것은 범인이고 그것을 공판 절차를 중지하면 범죄의 도피처가 된다는 그러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있을 수가 없는 일.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장관이 왜 이래 했는지 말씀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하지 않았어요? 저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 마디 했어요. 위원장님 늘 하시던 말씀이 이렇게 하면 기회를 달라고 하면 기회를 줄 텐데 그 질의를 할 때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고 해놓고 지금 답변할 기회는 한번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보세요. 얼마나 잘하는지 볼게요. 해보세요.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형사소추권 면제라는 규정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 내용의 해석에 문제가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 해석을 명확하게 하는 방법은 저 개인적으로는 헌법을 개정해서 명확하게 하는 게 제일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여기 우리가 말씀드린 범죄의 도피처라고 하는 부분은 제도는 주어가 누구든 목적가 무엇이든 일관되게 적용되는 원칙인데 이 조문 해석상으로만 보면 살인, 성폭력 등 모든 범죄를 포함시키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 그에 대한 의견을 범죄의 도피처로 될 수도 있다 하는 표현을 쓴 것이고요.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자, 됐어요? 예, 됐어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장관, 예. 말씀하시니까 저도 말을 아니할 수가 없네요. 헌법 11조가 무엇입니까, 내용이? 평등의 원칙인가요? 평등의 원칙이죠. 예, 84조가 뭡니까? 형사 불소추권이죠. 예,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는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되지 아니한다. 이거죠. 11조와 84조가 왜 충돌하고 있는지 아세요? 답변해 보세요. 대통령의 직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에서 그렇습니다. 그 보호하기 대통령의 직무는 헌법 몇 조에서 보장하고 있죠? 예? 헌법 몇 조에서 대통령의 직무에 대해서 쓰고 있냐고요? 헌법 몇 조냐고요? 대통령의 직무. 저도 지금 헌법 조항 안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제가 지금 조문을 보면 모르시네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66조입니다. 예, 국가의 계속성. 외국을 대표하고 행정부 수반이고 조국 통일의 책무를 지고 헌법 74조 국군 통수를 하고 그렇죠? 예. 대통령이 이런 직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지만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형사소추가 되지 않는 거, 형사 불소추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5천만 국민 중에서 단 한 사람이 헌법적 특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란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84조 형사 불소추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죄는 예외예요. 그래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가 지금 파면된 겁니다. 현직 대통령은 이 헌법상으로는 강도죄를 저질렀어도 살인죄를 저질렀어도 5년간은 재판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국민 여론은 다르게 갈 수도 있겠지만 헌법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5년간 내란과 외환죄를 제외한 다른 어떤 흉악 범죄도 재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재판을 안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준해서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법무부 장관처럼 그렇게 삐딱하게 이 부분을 해석한다 할지라도 법무부의 공식 문건 답변 자료에 범죄 도피처가 뭡니까? 그렇게 법무부에서 거친 표현을 쓰는 거에 대해서 법무부 직원들이 다 동의할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의 특별한 윤석열과 매우 친한 윤석열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내란 세력의 일원 중에서 그런 의견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많은 법무부 직원들이 그 표현에 대해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제가 있겠죠. 알지 못하겠습니다. 있겠죠. 저는 뭐 이 표현의 적정성에 대해서 위원장님하고 뭐 의견을 달리할 수밖에 없죠. 저는 박성재 장관하고 의견이 다른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언제. 자, 그건 그렇고요. 법원행정처장님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예. 제가 자료 요구를 했어요. 예. 이번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비상식적이잖아요. 그래서 조희대, 윤석열, 한덕수 등과 내통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닌지. 왜냐? 조희대 대법원장이 비상겸 내란 때 공개적인 어나운스, 공개 반대 표현을 안 했어요. 심지어 서부지법 폭동사건 때도 법원행정처장 시켜서 서부지법에 갔지 본인은 거기서 즉각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이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파기환송심 보니까 이 판결문을 읽는데 덜덜덜덜덜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평소에 이렇게 손 떱니까 안 떱니까 대법원장? 한 말씀만 드리면 되겠습니다. 아니 묻는 말 답변하세요. 대법원장 평소에 손 떨어요 안 떨어요? 저는 그런 부분은 잘 모릅니다. 몰라요? 예. 근데 판결문 읽을 때 손 덜덜덜덜덜덜 떨고 있었던 거 알고 계세요? 본인의 의지가 그래서 아닐 수 있겠구나. 저 파기환송심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내란 세력과 어느 정도 친한지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내란과 관련해 계엄 선포 전 정부,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받은 연락, 협조, 지시사항이 있었습니까? 주고받은 구두, 수신이나 공문서가 없어 자료를 제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왔고요. 내란과 관련해 계엄 선포 후 정부 대통령실로부터 받은 연락, 협조, 지시사항 등 계엄 선포 전후 대법원장에게 전달 보고된 정부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받은 연락, 협조, 지시사항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있었구만요. 유선으로 계엄사로부터 법원 인력, 법원 사무관급의 파견을 요청받았고 검토 후 통보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으나 결국 파견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변이 왔는데 즉각 거부한 것이 아니라 검토 회의를 했어요. 검토를 회의를 하다가 계엄이 해제됐어요. 그래서 파견을 안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근데 계엄이 해제되기 전에 회의를 했구만요. 즉각.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간부회에서 파견 여부의 적절성을 비롯하여 사법부의 대응 방안을 검토하던 중 이렇게 나와요. 검토한 게 맞아요. 계엄 해제되니까 잘 됐다. 아이고 그리고 파견 안 하는 걸로 결정됐는데 계엄이 해제됐기 때문에 결국은 피동적으로 안 하게 된 거지.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으면 검토하고 파견했을 것 같아요. 이게 조희대 대법원의 정치적 스탠스, 정치 성향. 아까 서울중앙지법 김모 부장판사가 반이재명 투쟁 선봉이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하고 있잖아요, 지금. 코트넷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습니다. 이런 성향의 조희대 대법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해가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면서 이런 파기환송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제거하려고 음모를 꾸민 거다. 저는 그렇게 추론합니다. 한 말씀. 제가 추론했기 때문에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자, 더 추가 질의하실 분? 박균택 의원님 질의하세요. 처장님 오늘 예. 고생 많으십니다. 어쨌든 파기환송심에서 대선 이후로 재판을 미룬 것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경위가 어쨌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뭐 결정을 내려준 것은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2일 그 선거 기간 동안 다른 사건 재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4건이 그러니까 위증교사 그리고 대장동 사건 2건 지금 그것도 연기됐습니다. 대장동. 대장동 그러면 지금 속보 위증교사는 떴어요. 위증교사도 이준기사는 아직 안 떴고요. 안 했습니까? 그건 1심에서 무죄가 났던 사건인데 그런 것들도 계속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한번 좀 일선 재판부에서 한번 살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예. 그와 같은 각 재판부의 기일 변경 결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존중해야 된다는 점, 남은 재판부의 결정 어떤 결정도 저희들이 존중해야 된다는 그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그 어떤 유무죄에 관여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대선의 시기에 사법부 전체가 오해를 받고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는 이런 일정 지정에 대해서는 한번 좀 재고해 보도록 역할을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안 그러면은 행정처나 또 법원장님이라는 그 존재가 왜 필요할 것인지 그것도 한번 좀 생각해 주시면 고민해 좋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박희승 의원님. 오늘 법원행정처장님 예. 많은 의원님들의 질타가 있어서 굉장히 괴로우실 것 같은데 저도 법원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듣고 있기가 괴로웠습니다. 어쨌든 2심 환송심에서 재판기를 연기해서 다행히 그 선거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좀 안 맞는 상황을 만들어줘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저도 어디 방송에 나가서 법원에 믿는다. 법원은 대법원 따로 또 고등법원 따로 지방법원 따로 각자 재판부에서 자기 소신껏 재판하는 기관이다 했는데 다행히 변경 신청서를 받고 그런 결정을 해줘서 다행히 법원에 체면을 세워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대법원에서 이번에 지금 그런 이례적인 어떤 기일 지정 그다음에 전원합의체 해부 또 빠른 신속한 판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의혹을 사고 있는데 나는 또 대법원장님의 뭐 소송 지휘는 뭐 그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거기에 관여한 우리 대법관님들도 다 재판을 정말 3, 40년 이상 하신 법원 내에서도 굉장히 존경받는 분들인데 저도 그분들 중에 몇은 청문회도 관여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떤 그런 합의를 할 때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냈더라면 이렇게 국민의 공분을 사는 이런 오해를 안 샀을 텐데 그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뭐 누가 주도했다고 좀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게 제가 지금 저는 결론을 뭐 이렇게 날 수도 있고 저렇게 날 수 있다고 봅니다. 법원의 속성상. 근데 그 절차 면에서 적어도 이렇게 견해가 갈린 경우는 숙성의 시간이 필요한데 거기에 왜 어느 대법관도 제동을 걸지 않았는지 나 합의에 이렇게 해가지고 참여 못하겠다. 이렇게라도 선언하고 시간을 달라. 보름이든 한 달이든 그런 어떤 숙성의 시간을 가졌으면 국민들한테 이런 오해를 과연 샀을까? 그래서 이러한 재판 우리 기록을 읽고 안 읽고를 떠나서 이런 오해를 안 사게 재판을 했었어야 될 텐데 그 훌륭한 그 대법관들이 왜 그러한 판단을 못했는지 아니면 정말 고등법원 부장판사까지는 훌륭한 법관이었다가 대법관이 되니까 사람이 작아져 버린 것인지 정말 이게 저도 통탄할 노릇입니다. 저도 엄청나게 법원을 믿는다는 소리 했다가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서 우리 행정처장님께서 크게 좀 신경을 많이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네. 위원님께서 이제 법원에 계실 때도 존경받는 선배로서 저희들이 많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의 결론의 당부에 대해서는 이제 관여하지 말씀 언급하지 않겠다 그 말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절차적으로 예를 들면 너무 좀 이제 급속하지 않았냐라는 부분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듯이 이 전합 판결의 다수 소수 특히 소수 의견에서 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판결 자체가 다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판결이 만약에 하지 않았을 때의 경우
그리고 이제 했다고 하면은 이제 시기를 더 늦췄을 때의 경우, 이렇게 빨리 했을 때의 경우, 어느 경우든 저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대법관들께서 아마 고민 끝에 그런 이제 다수 대법관들은 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만 해봅니다. 말씀의 취지는 제가 잘 알고 저도 행정처장으로서 제 자리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근데 자꾸 제가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법원행정처의 답변은 팩트가 틀렸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평균, 예? 뭐 파기환송심이든 고등법원에서 올라와서 처리하는 게 보통 90일 안팎이었어요. 그냥 90일만 지켰으면 돼요. 누구한테 비판하거나 비판받을 일이 없어요. 근데 왜 이재명 재판만 36일로 땡깁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고 나서요, 고등에서 대법까지 그 재판 기일이요, 평균 기일이 더 늘어났어요. 전임 대법원장 체제보다. 90일 이상 더 걸린 문제를 왜 유독 다른 것은 90일 이상 끌었으면서 이것만 왜 36일째 기어코 해야만 했는지, 관례를 깬 것은 불공정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 말대로 633 지키죠. 왜 안 지켜요? 그 633의 마지막 3이 30일입니까? 3개월입니까? 3개월이잖아요. 법원행정처장 맞죠? 3개월입니다. 근데 왜 3개월 안 지키고 30일 만에 하냐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 633 원칙도 안 지킨 거예요. 다른 일반적인 대법 판결은 3개월로 하고 이재명은 30일로 한다. 그러니까 불공정한 거예요. 그것도 대선 후보에게. 그것도 대선 선거 운동 기간 20일 남짓에 5번을 재판정에 나와라. 그리고 9일 만에 초고속 울트라 캡숑 인터넷망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재판하고 또 고부에 내려보내고, 그리고 왜 우편 송달 안 합니까? 본행정처 보통 우편 송달하잖아요. 근데 왜 이재명 이 사건만 집행관을 내 가지고 송달 서류를 갖고 따라다니면서 이재명에게 받아라 계속 파발마처럼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받으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 다 우편 송달하잖아요. 근데 왜 이재명만 왜 우편 송달 안 하고 집행관 직접 파발마처럼 뛰어다니면서 받으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후보직 박탈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정처장님, 예. 대법원장의 속셈을 처장은 말하지 않겠지만, 말할 수 없겠지만 다 알아요, 국민들은.